오늘 3월 학평 해설 강의 맡은 최수영입니다. 우선은 선생님이 오늘 물리지구과학 파트를 우선적으로 해설할 건데요. 그 전에 통합과 1에 있는 1단원과 통합과 2에 있는 3단원까지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번 문제입니다. 현재 자료에서 가와 나가 있습니다. 가와 나에서 각각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와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순서 없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두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통합과학 1에 있는 우주 초기 원소와 2단 문제죠. 통합과학 1의 2단원에 있는 우주 초기 원소와 생명체 구성 원소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가를 보시면은 생명체 구성 원소인데 이렇게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지만 선생님이 수업 때 늘 강조했던 게 생명체 구성 원소는 산소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가 탄소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수소고요. 네 번째가 질소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로 돌아가시면은 줄을 그어볼게요.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입니다. 이것은 같은 말로 지구 전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지구 전체에 어떤 원소가 가장 많고 적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지구 전체 가장 많은 것은 A가 제일 많고 두 번째가 산소, 세 번째가 규소, 네 번째가 마그네슘입니다. 선생님 수업 때 늘 강조했던 게 철산규마로 외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A는 철입니다. 먼저 기억부터 가겠습니다. 가는 사람의 몸을 구성. 사람의 몸이니까 이것을 바꿔볼까요? 생명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생명체 구성 원소.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입니다. 맞죠? 기억 맞습니다. 니은입니다. A는 철이다. 그쵸? 지구 전체에서 철산규마를 알고 있으면 바로 풀리는 문제가 되죠. 디귿입니다. 디귿이 중요한데요. 별표 치겠습니다. 사람의 몸과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는 빅뱅 이후 38만 년 이내에 모두 생성되었다. 사람의 몸 두고 볼게요. 생명체와 지구. 생명체에서는 지금 수소,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가 현재 있습니다. 줄 그어볼게요. 산소, 탄소, 질소. 또 지구를 구성하는 것 중에서 수소, 헬륨을 제외하고 무거운 원소는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일단 빅뱅 이후 38만 년 요 이벤트 때 요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요. 이때는 바로 중성 원자가 형성된 시기입니다. 중성 원자는 여기서는 바로 수소 원자랑 헬륨 원자가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화학에서 비금속 원소는 우리가 주로 수소랑 주기율표의 우측에 있다고 배웠죠. 하지만 지구화학에서는 간단합니다. 비금속은 수소, 헬륨, 즉 가벼운 원소는 수소, 헬륨을 수소와 헬륨을 정의하고 무거운 원소, 소위 중원소라 하는 무거운 원소는 수소, 헬륨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디귿에서 38만 년 이내에 현재 방금 선생님이 붉은 색깔로 줄을 친 이 부분은 이후에 별이 내부에서 진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원소들이지 38만 년 이내에서는 수소, 헬륨, 기타 가벼운 원소들이 이제 만들어진 시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몇 가지 추가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공기입니다. 공기에 제일 많은 거는 그렇죠. 질소, 두 번째가 산소, 세 번째가 아르곤입니다. 네 번째는 이산화탄소인데 원소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주에 제일 많은 것은 첫 번째가 수소, 두 번째가 헬륨입니다. 세 번째. 생명체는 했죠, 그죠? 지구 전체는 했습니다. 그러면 지각으로 가볼게요. 지각은
산규알철로 외웁니다. 산규알철. 자, 그 다음 마지막 멘트는 자, 산규 자, 마철. 자, 이 네 가지가 쌤이 추가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추가를 하면은 자, 해글증이 빼먹었네요. 핵은 자, 철이 제일 많고요. 두 번째가 니켈입니다. 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지금 쌤이 5가지 카테고리를 넣었고 현재 지문에서는 2개를 물어봤죠. 따라서 총 7가지의 기준에 따라서 원소를 배열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간단합니다.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귿에서는 38만 년의 중성 원소가 만들어졌는데 이때는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진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 그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현재 나타나 있죠. 따라서 정리하면 별 내부에서는 철까지만 만들어지고요. 이후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 결과 만들어집니다.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3번은 통합과학 1의 1단원이죠. 기본량과 측정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문을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자, 먼저 학생 A는 싱겁게 먹고 싶어서 물의 부피를 측정하고 현재 계량컵으로 라면을 끓일 때 현재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싱겁게니까 농도를 조금 연하게 한다는 걸 우리가 한번 추측할 수 있죠. 그렇죠? 자, 현재 줄 그어져 있는 부피를 보시면 바로 기울에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양이다. 자, 부피는 여러분들 자, 적어볼게요. 먼저 수치로 표현된 것을 우리가 물리량으로 일단에서 배웠죠. 자, 물리량 안에는 기본량과 유도량이 있습니다. 자, 기본량은 보통 SI 단위계를 통해서 이제 7가지 기본량이 있는데, 자, 예를 들면은 광, 전, 물질, 온길, 시, 광도, 전류, 물질량, 질량, 온도, 길이, 시간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따라서 이것을 제외하고는 다 유도량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현재 부피의 단위는 예를 들면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죠. 그렇죠? 가로 세로 높이. 따라서 세제곱미터, 세제곱센티미터 이런 거 있습니다. 따라서 부피는 유도된 양이 나온다가 맞죠? 그렇죠? 기본량이 아니고 다른 물리량을 활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양이니까 기본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을 바로 가시면은 조리법에 4분 동안 더 끓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까 쌤이 7가지의 국제 단위계를 활용해서 표현된 광전, 물질, 온길시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때 이 시간은 단위가 세컨드입니다. 초. 따라서 미니트, 분이라고 하는 건 틀린 말입니다. 자, 그럼 1번과 3번을 맞게 되는데요. 자, B는 보시면은 마지막 줄에 가능하였다. 자, 가능했다는 말은 보통 이제 대략 이 정도다라고 해석이 되죠. 그렇죠? 따라서 물의 양을 어림하였다는 말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 답은 3번이죠. 자, 보통 측정과 어림,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자, 측정은 보통 측정 단위나 측정 도구를 활용해서 양을 재는 활동을 말합니다. 하지만 어림은 어떠한 측정 도구를 활용하지 않고 대략 이 정도다라고 추정하는 그런 이제 활동이죠. 그죠? 그래서 보통 약 혹은 대략 이런 수식어가 표현이 되면 어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수식어가 없지만 가능했다는 말을 통해서 이런 서술어를 통해서 어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또한 학생 A는 보시면 계량컵으로 이런 측정 도구를 활용해서 양을 재기 때문에 측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유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4번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그림에 현재 또 세 가지 어떤 단락이 있는데, 먼저 근육에서 포도당을 이용한 세포 호흡을 통해 근육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얻는다. 이때 여러분들 기억 부분에서 벗어나는 근육 운동이라는 것은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됩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자, 따라서 기억을 읽으신 분들은 바로 세포 호흡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세포 호흡은 일단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자, 포도당과 산소를 반응으로 해서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생성된 에너지가 있죠. 이 에너지 안에는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있고 또 열 에너지가 있습니다.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는 대표적으로 근육 운동이고요. 또 체온 유지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또 생장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동물과 에너지 파트에서도 배울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생명 시스템의 마이토콘드리아를 통합과 원에 2단원에 있는 또 생명 시스템, 생명 시스템에서 또 배우기 때문에 그 부분 정정하면 3단원의 시스템과 상호작용이 있는 생명 시스템이죠. 그죠? 그 내용에서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기억에 바로 선지법입니다. 기억이 일어날 때 포도당이 산화된다. 자, 포도당이 산화된다는, 포도당이 이제 C6H12O6죠.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산화 방화 문제인데, 그 다음에 여기에 이산화탄소, CO2, 탄소가 포함된 포도당이 산소로, 이산화탄소로 산화가 되었나를 묻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다가 한번 다시 볼게요. 자, 6C6H12O6 플러스 O2 그래서 6CO2 H2 플러스 에너지. 자, 여기서 잠깐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맞죠? 자, 그러면은 현재 포도당이 산화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줄친 걸로 비교를 하시면은 현재 산소가 6개 있는데 지금 CO2에 있는 산소는 12개죠. 그죠? 산소 6개가 더 얻었죠. 이때는 산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산화의 점. 산소를 얻으면 산화. 전자를 잃어도 산화. 통합과 2에 산화 파트에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일어날 때 포도당이 산화된다. 그죠? 산소 기준으로 6개 얻었으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을 가시면은 니은은 화학 에너지로부터 전환된 것이다 돼 있는데, 니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배터리에서 만들어지는 전기 에너지. 자, 배터리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화학 에너지 배웠죠. 그죠? 보통 배터리를 사용했다, 뭐 방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배터리가 충전됐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배터리를 사용했다는 말은 이렇게 적게요. 배터리 충전을 하겠습니다. 배터리 충전했다는 말은 이제 전기 코드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에서 화학 에너지죠. 그런 거죠. 그죠? 그 다음 배터리 사용한 거는 저장된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없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중학교 3학년 6단원이죠. 그죠? 에너지가 전환되는 여러 가지 케이스를 배웠었는데, 그런 거와도 관계가 있죠. 그죠? 배터리에서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전동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전기 코드를 뽑았을 때 돌아가는 것들이 전부 다 전동기입니다. 따라서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는 그런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전 시트에서 바퀴가 굴러간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그죠? 자, 니은을 보시면은 니은은 배터리는 이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니은은 화학 에너지로부터 전환이 나왔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화학 에너지를 밑줄 치고 대표적인 거 적어보겠습니다. 자, 음식물이 있고요. 그리고 화석 연료 있습니다. 자, 아까 했던 또 대표적으로 뭐 전지 이런 것들, 배터리, 화학 에너지입니다. 다음 디귿 볼게요. 디귿이 생성될 때 철은 전자를 얻는다. 자, 바로 디귿을 가시면은 자, 철로 만든 체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면서 붉은색의 녹이 씁니다. 자, 공기에 제일 78% 남는 게, 즉 78% 정정할게요. 공기에 제일 많은 전체 공기의 78%는 질소 기체고 21%는 산소 기체입니다. 즉 공기 중에 두 번째로 많은 산소랑 반응을 해서 이제 붉은색 녹을 씁니다. 즉 산화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적으면은 철이 산소 기체랑 반응해서 산화철을 만드는 이것도 일종의 산화 반응이죠. 그렇죠? 자, 따라서 붉은색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붉은색으로 표현하는 붉은색은 철이 부식되는 걸 말합니다. 부식. 보통 철이 부식되는 상황은 여러분 산성비 아시죠? 그렇죠? 산성비가 내리면 철은 부식이 됩니다. 또 토양도 산성화가 되고요. 네, 그런 철이 부식되는 원인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산화는 산소를 얻으면 산화고 전자를 반대로 잃으면 또 산화니까 산소의 기준과 전자의 기준은 서로 상반되죠. 그렇죠? 전자를 잃었다라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디귿 틀렸고요. 답은 기억입니다. 4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보시면은 전자기 유도입니다. 요거는 통합과학 2에 전자기 유도 파트에서 나왔고요. 먼저 코일과 자석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현재 유도 전류를 측정합니다. 전자기 유도는 선생님이 여기다 적을게요. 자, 자기장의 변화를 통해서 전류를 만드는 그런 과정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 델타 변화량이죠.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뺀 것. 자기장의 변화를 통해서 전류를 만든다. 보통 자기장의 변화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보통 자석을 정지시키고 코일을 움직이고, 반대로 두 번째는 코일을 정지시키고 자석을 움직이고, 두 가지로 알아두셨습니다. 자, 현재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코일이 정지되어 있죠. 그리고 자석은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검류계를 보시면, 자, 요 검류계가 좀 중요한데, 중학교 때는 전류계를 배웠죠, 그죠? 자, 선생님, 화면 좀 바꿔서. 자, 전류계는 검류계랑 조금 다릅니다. 자, 전류계는 보통 크기만 측정을 하고요. 검류계는 크기도 측정하지만 방향도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보통 전류계가 바늘이 0을 가리키고 있으면은 여기 있으면 이 정도, 예를 들면 5A다 하면은 우리는 5A라는 값을, 즉 크기를 측정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기본량을 측정해서도 7가지 물리량의 전류가 있었습니다. 자, 검류계는 보통 예를 들면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1번. 근데 만약에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 이 바늘이 반대로 갑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검류계는 전자기유도에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인데, 그 이유는 이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상황이 어떤 케이스가 있냐, 그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때 검류계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었다라고 알 수 있어요. 또 전류계와 검류계의 또 다른 차이점은 크기를 측정하는데, 보통 검류계에는 전류계에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소량의 전류가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3학년 6단원에서 전자기 유도를 아마 검류계에서 봤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다시 넘어가서
자, 현재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먼저 기억을 바꿔볼까요? 가에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동안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 자, 줄여볼게요. 일정하다. 자, 자기장에 다 올라와서 델타 B, 자기장의 변화를 통해서 전류를 만드는 상황이죠, 그죠? 현상이죠. 근데 현재 자기장 일정하다면 그냥 자기장만 주자면은 자기장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전류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동안 자기장은 일정하지 않다고 해야 되죠, 그죠? 따라서 기억을 드렸습니다. 자, 바로 이제 니은과 디귿을 보면은 현재 가와 나를 비교해보고 있습니다. 가와 나를 비교할 때 나가 가보다 전류가 2배가 되죠. 근데 위에 자기장은 일정합니다. 자석이 한 개 있기 때문에. 근데 속도가 가가 V인데 나는 블랭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줘야 되는 패러데이 법칙 있죠. 패러데이 법칙은 전압은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그래서 보통 이거 입실론을 쓸 때도 있는데 일단은 마이너스는 렌츠의 법칙이고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n은 코일의 감은 횟수입니다. 넘버죠, 그죠? 그 다음에 델타 t, 시간에 따른 델타 파이, 자기 선속의 변화죠, 그죠? 자기 선속을 자기장 곱하기 면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자, 따라서 세 가지입니다. 자기장이 강할 때, 강한 자석일 때, 자석의 개수가 많을 때. 두 번째, 자기장의 변화가 클 때, 즉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 때, 속도와 관계되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감은 횟수가 클 때. 똑같이 크다.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은 현재 유도 전류가 클수록 전압은 크다. 우리 앞에서 중학교 때 여기다 적을까요? V는 IR. 전류는 저항이 일정할 때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죠, 그렇죠? 따라서 유도 전류가 크면은 전압도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전류가 가보다 2배 크니까, 즉 크기 때문에 기억은 니은보다 더 큽니다. 즉 자석의 속력이 빠를 때, 즉 자기장의 변화가 더 크겠죠, 그렇죠? 즉 느리게 움직일 때보다는 빠르게 움직일 때 전류는 더 크겠습니다. 따라서 전압도 크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고전에 니은 맞죠, 그렇죠? 일단 디귿 가면은 자, 가와 나를 먼저 비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석의 속력은 같죠, 그죠? 근데 자석의 구성을 보니까 다가 가보다 2배 많습니다. 즉 자석이 1개일 때보다 2개일 때 자기장의 세기가 더 크겠죠, 그죠?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가 크게 되면은 니은을 가와 비교할 때, I0랑 비교할 때 전류는 더 크겠습니다. 따라서 니은이 I0보다 큰데 반대로 되어 있죠, 그죠? 따라서 디귿이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죠. 전자기 유도에 대한 그냥 간단한 실험이 되어 있고요. 보통 이 내용이 이제 변이를 통제하는 그런 개념을 알아두시면 좋은데, 보통 이제 독립변이가 종속변이 있죠, 그죠? 하나의 변이를 일정하게 만들어 놓고 다른 변이를 통해서 특정 변이 달라지는가, 어떻게 되는가. 보통 일반적으로 가설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실험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아까 가와 다의 같은 경우에 자석의 속력이 V로 일정할 때 자석의 개수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를 알아봤죠, 그렇죠? 따라서 자석의 속력이 일정한 것을 통제변이, 자석의 구성에 따라서 전류가 달라지는가 할 때, 예를 들면 디귿으로 예를 들면은 자석의 구성은 독립변이고요, 전류의 세기는 종속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참고로 실험 문제가 또 종종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0번입니다. 자, 10번은 통합과학 2에
2단원에 있는 태양 에너지의 생성,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자, 태양 에너지부터 먼저 가시면은 이거는 이제 통합과학 1에서 결의 진화,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도 배웠던 부분인데 편하게 적으면 수소 4개가 헬륨 1개가 되는 그런 별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죠. 핵융합 반응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제 주기율 단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태양을 주기율 단계에서 일어난다고 간단히 적어주고, 자, 나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죠. 그렇죠? 태양 전지, 즉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얘는 태양광 발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전이 붙어 있으면 전부 다 전기 에너지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 그래서 태양에 있던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든다. 이것도 이제 에너지의 전환이죠. 따라서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신재생 에너지인데 보통 신재생 에너지는 합성어거든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자, 바로 기울이겠습니다. 태양 에너지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 생성된다. 태양 에너지는 여기서는 핵융합 에너지죠. 그죠?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 만들어진다. 현재 자료와 일치된 상황이죠. 기울이 맞습니다. 보통 이제 에너지를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는 중력 수축 에너지나 핵융합 에너지 2개의 에너지로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주기율 단계니까 에너지1은 핵융합 에너지입니다. 에너지1은 핵융합 에너지. 그래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질량 결승에 따라서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자, 수소 원자의 4개의 질량합과 헬륨 원자의 1개의 질량합다 있는데, 자, 줄거볼게요. 질량의 합과 질량합다. 자, 아까 쌤이 얘기했는데 질량 결손에 따라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했죠. 그 에너지가 바로 핵융합 에너지입니다. 이거를 이제 델타 M으로 써도 되겠죠, 그죠? 델타 M이 에너지가 됩니다. 자, 여기다가 조그만 필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 아까 적었던 수소 4개가 헬륨 1개가 되는 핵융합 반응에서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질량이 결손되기 때문에 질량은 감소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1학기 1단원이죠. 3학년 1학기 1단원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량수는 일정하죠. 보존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주 나오는 선택지인데, 선생님이 여기 왼쪽 위에다가 보통 원자랑 질량수를 적죠. 질량수는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를 합한 겁니다. 따라서 원자의 질량을 그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의 합으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4 곱하기 1은 4. 그 다음에 그냥 헬륨 위에 쪽이 4니까 같죠, 그죠? 질량수는 보존됩니다. 그래서 일단 미유는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 나에서 태양 전지에 도달한 빛 에너지 중에서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죠? 맞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좀 추가하면 좋을 게 태양광 발전이랑, 여기 할게요. 태양광 발전이랑 자, 태양열 발전을 조금 비교하시면 좋습니다. 자, 태양광 발전 아까 말한 대로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가는 걸 말하는데, 태양열 발전은 열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 텍스트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죠, 그죠? 자, 이걸 쌤이 강조한 이유가 여러분들 3학년 때도 2학기 6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자, 화력 발전, 또 태양열 발전, 2개의 공통점은 이제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만듭니다. 즉, 보일러관에 물이 세워져 있는데 열 에너지를 통해서 물이 수증기로 기화를 하면서 기화의 상태 변화를 하면서
그 기체의 힘으로 터빈을 돌립니다. 터빈을 돌리면서 그것이 역학적 에너지를 보시면 되고 그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면 돼요. 따라서 중간에 역학적 에너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일까요? 역학적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가 가요. 그렇죠. 요거는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열 발전은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것이고 태양광 발전은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지 않은 그런 현상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발전 들어가면 항상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태양열 발전, 태양광 발전 두 가지로 비교하시면 좋고 이제 뒤에 문제도 이제 화석 연료 요소 문제가 있는데 여기 이제 태양열, 태양광 전부 다 이제 재생에너지죠. 그래서 유한한 화석 연료를 보다는 친환경적인 그런 대체 에너지로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먼저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통합과학 2에 상담하는 과학과 미래사회라는 파트에서 나왔습니다. 자, 먼저 자율주행 자동차 기호를 바로 보시면은 센서와 통신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렇죠? 센서는 여러분들 통합과 1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감지하고 아날로그 전기 신호로 변화, 또 디지털 신호로 변화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었죠, 그렇죠? 센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광전 센서, 광 센서, 화학 센서, 자이로 센서 많죠, 그렇죠? 통신도 마찬가지로 자동차에 탑재가 있죠, 그렇죠? 기억이 있습니다. 자, 미은 보시면 교통사고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자, 미은 같은 경우는 먼저 장점이 있고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양면성이라고 해요. 양면성.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다고 하죠, 그렇죠? 따라서 교통사고 시 책임 소재가 사람한테 있냐, 그 다음에 기계한테 있냐, 불분명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미은 맞아요. 그 다음 한계적으로 보시면 해킹으로 인한 위험이 있고 또 이제 개인정보 유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D국 가시면은 자 마지막에 보면은 SSI 여기 이제 또 3단에서 나오는 어떤 키워드인데 과학 관련 사회적 전점 소시오 사이언티픽 이슈라고 해서 보통 유전자 조작 그리고 기후변화 이런 어떤 소재를 가지고 보통 답이 없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그런 어떤 키워드죠. 그래서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해당한다. 맞죠?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사물과 인터넷을 연결해서 원격으로 어떤 기계를 제어하고 와이파이가 연결된다면은 그것을 이제 가정에서도 쓸 수 있고 자동차로 적용이 되고 그런 사물 인터넷, SSI 그런 키워드로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13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자유낙하 운동과 수평 방향 던진 물체 운동, 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구랑 행성이기 때문에 약간 지구과학적인 요소가 가미된 문제죠, 그렇죠? 자, 요거는 통합과학 1에서 3단원 시스템과 상호 적용해서 역학 시스템, 그 범위에서 나왔는데 먼저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가에서 연직 방향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A와 B와 같다. 자, 가를 먼저 보시면 이건 지구죠, 그렇죠? 자, A는 일단 자연낙하입니다. 왜냐하면 주범은 공기 저항을 무시하기 때문에 현재 A와 B는 같은 높이에서 공기 저항이 없을 때 동시에 떨어집니다. 동시 체크하는 부분이 동시에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두 번째 줄에 보면은 1조 간격. 요거는 이제 단위 시간, 같은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같은 시간 동안에 현재 요 눈금의 간격으로 지금 표현을 해놨어요. 따라서 보통 이제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죠, 그죠? 근데 분모를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동거리는 속도랑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격을 속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A는 한 칸 왔어요. B도 한 칸 왔죠, 그죠? 연측 방향으로. 그 다음에 또 1초마다 또 이때는 3칸 왔습니다. 여기 표시할게요, 3칸. 그 다음에 B도 3칸 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A는 하나, 둘, 셋, 넷, 다 5칸 왔죠, 그죠? 5칸 왔어요. 마찬가지로 B도 5칸 왔습니다. 근데 중력 가속도는 방금 쌤이 한 칸 이렇게 얘기한 거는 다 속도입니다, 그죠? 그 사이에 간격이 보니까 전부 다 2조 다입니다. 따라서 속도와 변화, 속도의 변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것, 그거를 시간으로 나눈 것이 가속도이기 때문에 현재 속도와 속도 사이에 어떤 간격이 일정하죠, 그죠? 즉 연직 가속도는 일정합니다. 이때는 연측 방향으로만 비교를 했을 때 가속도가 일정하다. 그래서 기억을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A는 자연낙하 운동이고요, B는 포물선 운동, 수평 방향 던진 물체 운동에서 포물선 운동인데 여기다 적을게요. B는 연직으로는 자연낙하 등 가속도 운동, 등 가속도 운동이고 수평으로는 등속 운동입니다. 이거 배웠죠, 그죠? 자, 그 다음 나라고 하면은 나는 가와 또 다릅니다. 현재 1초마다 A는 0.5칸 왔고요. B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5칸 왔어요. 그 다음에 밑에로 보면은 2.5칸 왔습니다. 그래서 나에서도 A와 B가 유사하게 연직 방향 가속도가 같아요. 근데 B는 또 수평 방향으로 현재 한 칸 가죠, 그죠? 등속 운동이라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A와 B가 현재 다른 천체인데 자유낙하 운동은 수평 운동은 없고 포물선 운동은 수평으로는 등속 운동, 연직으로는 등가속도 운동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니은을 가시면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자, 아까 가가 간격이 2였거든요. 2였습니다. 근데 나는 칸이 0.5랑 1.5니까 1이거든요. 또 1.5랑 2.5는 1입니다. 따라서 나는 중력 가속도가 상대적으로 1이에요. 이 칸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현재 가속도를 적어주면은 중력 가속도는 현재 가가 더 크죠, 그래? 가가 더 큽니다. 그 다음 D를 보시면은 B가 낙하하는 동안 B의 수평 방향 속력은 가와 나에서 같다. 그렇죠. 왜냐면은 보시면 다 한 칸 같거든요. 문제에서 가도 한 칸 같고 나도 한 칸 같어요. 따라서 D도 맞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따라서 현재 요건 이제 태양계 행성이 지구랑 선생님 외계 행성이라고 표현할게요. 보통 태양 주변을 도는 행성을 태양계 행성이라고 태양이 아닌 미지의 별 주변을 도는 행성을 외계 행성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외계 행성은 여러분들 2학년 때 고교학점제 때 지구과학 선택할 때 보고 내용에서 개정돼서 다뤘습니다. 어쨌든 이 미지 행성을 외계 행성이라고 한다면 태양계 행성과 외계 행성 두 천체에서 자유낙하와 등가속도, 자유낙하 운동과 포물선 운동의 어떤 자료를 비교한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4번입니다. 자, 어느 지지시대에 어떤 대멸종시입니다. 자, 대멸종. 자, 이 문제는 통합과학 2에 있는 1단원의 지질시대 환경에 대한 문제인데요. 먼저 대멸종입니다. 자, 이 가 자료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의 대멸종이 있죠, 그죠? 자, 대멸종은 이 멸종이라는 단어에서 대가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통합과학원에서도 여러분들이 규모를 배우셨을 텐데 대가 붙어 있으면 규모가 조금 큰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스케일이 큰 멸종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보면은 지금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있는데 먼저 니은이 고생대 말에 해당됩니다. 고생대 말은 고말이라 적게요. 이때는 판계화가 만들어져요.
판계가 만들어지면서 롯데는 생물이 대거 해양 생물들이 대거 멸종을 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계가 만들어지면서 해양 생물들의 서식지가 파괴가 됩니다. 해양 생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되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갈 장소가 없으니까 멸종하겠죠, 그죠? 따라서 대부분의 거의 해양 생물들이 멸종하게 되는데 오른쪽 나자를 보니까 이제 판계하겠죠, 그죠? 따라서 이때가 니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역까지는 기역의 삼엽충이 멸종했다. 자, 기역은 아직 고생대 초로 보이는데 고생대 초입니다. 자, 삼엽충 같은 경우는 이게 3이 보통 숫자 3이거든요. 측력 어떤 골격 생물 중으로 세계의 어떤 해양 생물 중에서 어떤 골격을 갖고 있는 어떤 생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삼엽충은 이게 캠브리아에서 페르기까지, 즉 고생대 전 시기를 살았던 생물이거든요. 즉 고생대 기간 동안에 내내 존재했습니다. 근데 기역에 멸종했다? 틀렸죠, 그렇죠? 니은에 멸종했습니다. 자, 니은은 나는 니은의 대립군보다 맞죠, 그렇죠? 설명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디귿까지는 대멸종 이후에 해양 생물의 다양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자, 요거는 가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풀 수 있는데요. 현재 가를 보시면은 대멸종이 일어났지만 Y축 값을 보시면 해양 생물의 수는 현재 대멸종 시기를 제외하고도 감소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향성으로 본다면 올라가고 있죠. 따라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틀린 말입니다. 따라서 해양 생물 수는 고생대에서 멸종했지만 또 중생대가 보통 육성 환경이라서 해양 생물들이 없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신생대에서도 또 새로운 생물들이 출현하고 또 멸종하는 시기가 있죠, 그죠? 예. 어쨌든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자, 답은 니은 2번 되죠, 그죠? 자, 그 다음 15번입니다. 자, 이것도 통합과학 2에서 배우는 에너지 효율이나 신재생 에너지 문제인데요. 먼저 A와 B의 에너지원을 보시면은 A는 화석연료, 석탄, 석유, 천연가스, 유한한 어떤 연료죠, 그죠? 자, B는 수소, 요거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죠. 자, 연료 전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위에 보시면은 기억에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총량은 어떻다? 돼 있냐면 같답니다. 따라서 이것은 에너지 총량 보존 법칙.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도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다음으로 또 기억을 하실 텐데요. 자, 따라서 기억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에너지 효율로 넘어가시면은 A를 보면 1000kJ인데 현재 일에 쓰인 에너지는 180kJ입니다. 따라서 현재 열 에너지는 820J이죠, 그죠? kJ. B의 경우는 사용된 에너지, 일로 사용된 거는 540kJ인데 열 에너지는 460kJ입니다. 따라서 현재 열 효율, 에너지 효율을 공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은 A는 18%가 되고요, B는 54%가 됩니다. 따라서 B가 더 3배 크죠, 그죠? 따라서 에너지 효율은 B가 A의 3배다 해서 틀렸습니다. 그다음 D것에 D가 맞기 때문에 답은 2번 되고요. A는 운행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자, 이렇게 중요하죠. 자, A는 화석연료를 아까 쓴다고 쌤이 서두에서 얘기했었는데, 화석연료는 대표적으로 고체면 석탄, 액체면 석유, 기체면 천연가스, 대표적으로 메테인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메테인의 반응 과정을 한번 적어보면은 메테인 연소에 항상 산소가 필요하니까, 자, 그래서 CO2가 나오고 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대 2대 1대 2죠, 그죠?
보시면은 이산화탄소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화석 연료가 지구 온난화의 주 원인입니다. 그래서 보통 화석 연료를 연소하다 보면 이산화탄소 기체, 즉 이런 온실 가스들이 이제 방출되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를 더욱더 가속화시킵니다. 참고로 온실 기체 중에서 대표적으로 메테인, 이산화탄소, 수증기, 프레온가스, 오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온실 기체로서 사실 능력치로 봤을 때는 크게 능력은 떨어져요. 하지만 이산화탄소 기체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온실 기체 중에서 가장 양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에서 많이 원인으로 언급되는 이유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5개념으로 여러분들 온실 기체는 사실 여러 이산화탄소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기억하실 거는 이산화탄소는 양이 가장 많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으로 가면은 요거는 이제 지구 시스템 통합과론 3단원에서 시스템과 상호 적용이 있는 지구 시스템 단원이죠. 자, 바로 가면은 현재 과학 자료를 보시면은 기울과 니은이 있죠, 그죠? 이거 이제 물의 순환인데 먼저 물의 순환에서의 근원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죠. 자, 먼저 니은 같은 경우는 강수가 되고요. 기울은 증발이 됩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에너지도 이동을 하죠, 그죠? 자, 따라서 기획 바로 가시면 기획 과정에서 즉 증발 과정에서 해양에서 대기로 방향성을 지금 묻고 있기 때문에 기획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직 위냐, 연직 아래냐, 그걸로 풀면 되는 거고. 자, 먼저 자를 다시 보시면은 요거는 해수의 침상구조, 그죠? 해양의 해수의 침상구조. 그래서 먼저 연직 수온 분포라고 하는데 A는 혼합층, B는 수온 약층, 그 밑에는 심해층입니다. 보통 심해층 같은 경우는 보통 심해란 말이 빛이 들어오지 않는 걸 심해라고 하거든요. 보통 100m 이내가 되면은 빛의 99%는 다 흡수가 되고요. 따라서 200m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더 이상 들어오는 빛이 없기 때문에 깜깜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심해층이라고 불러요. 자, 니은으로 가시면은 B에서는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물질 교환이 발생합니다. 자, 물질 교환이 발생합니다. 자, B는 수온약층입니다. X축 값이 온도고 Y축 값이 깊이일 때 위에는 빛이 들어오니까 여기는 온도가 높죠, 그죠? 근데 아래쪽은 온도가 낮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때 찬 공기는 무거워서 내려가고 뜨거운 공기는 가벼우니까 올라간다고 대류라는 개념을 배웠죠, 그죠? 따라서 무거운 게 아래에 있고 즉 차가운 공기, 무거운 공기 밑에 있고 가벼운 공기 위에 있는 이 구조는 안정합니다. 따라서 물질 교환이 활발하다는 틀린 말이에요. 이때는 물질 교환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안정층이기 때문에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 갑니다. 니은 과정이 많이 일어날수록 A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자, 혼합층의 두께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입니다. 근데 니은 과정은 강수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동일시 하면 안 되는 게 강수는 보통 비나 눈이나 우박을 말합니다. 그래서 강우는 비만 말하는데 강수는 눈과 비와 우박 말이죠. 근데 혼합층의 두께는 바람이 셀수록 두꺼워져요. 섞어주기 때문에. 따라서 디귿은 매력적인 성질지만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20번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스펙트럼 문제인데 여기 2단원에서 배웠던 우주 초기 원소 스펙트럼. 그래서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 선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럼 선 스펙트럼은 흡수 스펙트럼이 있고 또 방출 스펙트럼이 있죠, 그죠? 대표적으로 흡수 스펙트럼은 차가운 기체, 차가운 성운, 태양의 프라운호퍼 흡수성 이런 것들이고, 방출 스펙트럼은 기체 방전관, 뜨거운 기체, 뜨거운 성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바로 기울로 가면은 기울은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자, 두 스펙트럼인데 먼저 X기체 방전관, Y기체 방전관. 방전관이라는 말은 전기를 방출하는 말이거든요. 따라서 방출이라는 의미로 보시면은 기울 일단 대표적인 방출 스펙트럼 하나 적죠. 기울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가시면은 같다. 자, X와 Y가 현재 선의 위치와 개수가 같냐라고 물어보는데 먼저 지문 올라가시면은 줄여볼게요. 자, 서로 다른 원소. 자, 원소가 다르면은 그 원소마다 고유한 파장이 있고 선의 어떤 개수와 색깔, 위치, 두께 그런 것들이 다 다르죠,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금속 원소 7종을 배웠는데 리튬과 쏨튬이 색깔이 붉은색 같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 스펙트럼으로 여기서는 방출 스펙트럼으로 비교했죠, 그죠? 두 원소가 다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서로 다른 원소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선의 위치와 개수는 다르다고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디귿은 수소와 헬륨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방금 쌤이 얘기했던 선의 개수, 위치, 그 다음에 위치, 그 다음에 색깔. 이런 것들은 이제 원소의 종류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께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질량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배웠던 수소와 헬륨의 3대의 질량비, 그게 이제 선 스펙트럼을 관측함으로써 빅뱅 우주론의 어떤 증거가 되었죠. 자, 따라서 이걸 개수, 위치랑 다 조합해서 대응을 시켜가지고 비교해 보시면은 디귿은 맞습니다. 따라서 4번이죠. 자, 넘어가서 21번입니다. 스마트워치에 대한 자료인데 먼저 이거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센서는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아날로그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고 또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그걸 이제 유용한 형태, 의미 있는 정보를 만드는 그런 이제 통합과 1단원에 있는 그런 파트죠. 그래서 기억바로 가시면 스마트워치로 사용자의 신체 활동을 분석하여 정보를 산출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여러분들 스마트워치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가속도 센서 중에 또 하나죠. 그죠? 그 다음 니은은 스마트워치는 기획으로 아날로그 신호를 감지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다. 그래서 스마트워치가 여러분들 디지털 기기입니다. 그죠? 디지털 기기.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꾼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전송, 분석, 저장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그런 정보를 디지털 기기에서 제공을 하죠. 따라서 센서에 대한 의미니까 맞습니다. 그다음 디귿은 니은은 순수한 반도체 불순물 첨가에 만들 수 있다. 이거 반도체에 대한 설명이라서 이거 맞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유형도 여러 가지 보면 되는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어떤 개념을 물어보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22쪽입니다. 22번입니다. 자, 현재 먼저 가설을 보시면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죠? 요거는 이제 증가 올라갔다 감소했다 하는 거는 보통 이제 계절의 차이거든요. 계절에 따라서 여름에, 겨울에, 겨울 같은 경우는 난방을 쓰죠, 그죠? 화석 연료를 연소시키니까 이산화탄소 기체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계절간의 차이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요거를 이제 경향성으로 본다면 2023년까지 쭉 올라가죠, 그죠? 자, 그 다음 밑에 나 자료를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열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B 같은 경우는 지표에서 방출된 적외 복사에너지가 되고 A 같은 경우는 이제 A에서 대기의 흡수를 하고 그 대기에서 흡수 에너지가 많아지면은 그거를 다시 지표로 재방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실 효과죠. 그래서 니은을 바로 가시면 나에서 A 값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양에 따라 변한다 되는데 저거는 CO2가 만약에 많아지면은 겨울철에 난방을 많이 틀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CO2가 많아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대기에서 흡수되는 에너지가 또 많아질 겁니다. 따라서 흡수된 에너지도 많아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표로 재방출하는 양도 많아질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 양성 피드백이라고 하죠. 데모깅 작용.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온실 효과예요. 온실 기체에서 지구가 따뜻해지는 현상. 여러분들께 이제 온실 효과랑 지구 온난화를 선생님이 조금 비교해 드릴 건데 이게 좀 많이 헷갈리거든요. 자, 온실 효과는 아까 방금 말한 대로 이산화탄소, 오존, 수증기, N2O, 브레온가스 이런 어떤 기체들에 의해서 지구와 따뜻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근데 지구 온난화는 이런 자연적인 온실 효과에 비교해서 이런 온실 기체가 강화돼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것을 말해요. 자, 쉽게 말해서 온실 효과는 자연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지구 온난화는 아까 선생님이 강화라는 부분에 좀 악센트를 두거든요. 강화되는 이유는 인간에 의해서 강화됩니다. 즉 인위적인 요소에 의해서 온실 기체가 강화돼요. 온실 효과가 강화돼요. 방금 말한 화석 연료를 연소하던가 살림을 덜 한다던가 숲을 없애는 행위죠. 그런 행위를 통해서 온실 효과가 강화된다고 표현해요. 따라서 개념 자체가 온실 효과랑 지구 온난화 다르고 그 다음에 자연적이냐 인위적이냐 그 원인도 다르기 때문에 좀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유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해 보시면은 가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증가한다. 기억은 기억은 맞죠, 그죠? 자, 그리고 디귿을 보시면은 나에서 B의 값은 2023년이 1990년보다 더 클 것이다. 자, B는 지표로 이제 지표에서 방출된 지구 복사에너지, 적외 복사에너지인데 2023년이 지표로 재방출되면 그게 또 지표의 에너지가 축적될 거니까 그게 또 더 많아지겠죠, 그죠? 따라서 디귿도 맞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파트는 통합과에서 환경에너지, 지구 환경 변화에 관련된 내용인데 통합과 2에서 간단한 문장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3번. 자, 이거는 통합과 1에 있는 역학 시스템, 운동량과 충격량 같은데 현재 두 물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건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바로 가보면요. 먼저 이 구간을 선생님이 로마 1번, 2번, 3번으로 할게요. 자, 바로 가면 여기 1번, 2번, 3번. 근데 이제 요거를 다시 바꾸겠습니다. 번호를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자, 먼저 기억 바로 가시면은 1번에서 A의 운동량의 변화의 크기는 MV다. 자, 1번 구간에서는 현재 벽과 충돌하는 전이입니다. 근데 A의 처음 속도가 V이고 현재 나중 속도를 보니까 정지했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P의 속력, Y축과 B의 속력을 해서 가에 있는 자료를 먼저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1번에서 현재 A가 정지해 있는 B와 충돌할 때 그러면 A의 나중 속도는 0이죠, 그죠? 질량, 이것도 적혔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는 델타 P는 이거는 충격이 되고요. 이것은 M으로 묶어서 MA V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뺍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나중 A 속도는 제로가 되고 처음 속도는 V입니다. 그죠? 따라 대입하면은 이거는 MA 마이너스 MA V가 돼요. 근데 지금 질량이 M으로 같다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MV로 한 거죠. 그죠? 이거 벡터로 표현은 마이너스인데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스칼라 값으로 그냥 MV라고 하시면 됩니다. 기회도 맞아요. 자, 니은 가시면은 B가 충돌 과정에서 받는 충격량 크기는 2에서가 1에서보다 크다. 자, 2에서 보시면은 이것도 충격량이니까 바로 운동량, 변화량으로 갑니다. 그러면 또 질량을 붓고 V에서 V 처음 나중에서 처음 속도를 빼면 되는데, 자, 먼저 여기다 볼게요. 1과 2를 따로 묶어서 1번을 보시면은 현재 나중 B의 속도는 M이고 V입니다. 처음은 0이에요. 그죠? 계산하면 MV입니다. 그죠? 근데 2번을 보시면은 현재 B의 질량이 M일 때 나중 B의 속도는 0이고 처음은 그대로 그냥 여기 V입니다. 그죠? 구간 설정을 처음과 나비 1번에서는 처음이 0인데 2번에서는 처음이 V죠. 그죠? 그래서 나중 0이고 처음 V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MV입니다. 따라서 이때도 스칼라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부호 신경 쓰시지 마시고 크다 하면 틀려졌죠. 같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디귿은 B가 충돌 과정에서 하는 평균 힘인데 아까 충격량을 델타 P로 표현할 수 있는데 힘과 시간 변화량으로도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자, 현재 아까 니은을 통해서 같다라고 했어요. 요거는 이제 1과 1을 비교할 때 이거 일정하죠. 그죠? 따라서 힘의 크기는 시간 변화량과 서로 반비례가 됩니다. 자, 그러면 힘은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델타 T분의 델타 P. 그러면 1번으로 바로 가면은 1번에서 현재 시간 변화량은 T죠. 그죠? T-M가 T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MV죠. T분의 MV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의 경우에는 시간이 7T에서 5T를 빼기 때문에 2T입니다. 그죠? 2T분의 아까 마이너스 MV 맞췄죠. 자, 크기니까 보호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죠? 따라서 현재 1이 2보다 2배 크죠. 그죠? 그래서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 그렇죠? 따라서 답은 기억해 4번입니다.